각자의 보수주의의 분야에 대해서 한번 강사분들의 말들을 통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첫 번째 강사이신 신스터 작가님을 모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예술가 신스터라고 합니다. 예술 분야, 그러니까 파인 아트라고 하죠. 순수 미술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예술 작가입니다. 보수파적인 관점에서 문화 예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보려고 왔습니다. 제가 울산 사람이에요. 울산 사람인데 부산에 오니까 옛날 부산 에피소드가 하나 생각이 나더라고요. 부산 선배가 한 명 있었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그 울산 놈들은 사투리도 제대로 쓸 줄 모르더라 이러는 거예요. 뭔데요? 뭐가요? 너희들은 가수락하대? 노래 부르는 가수를 부산에서는 가수 이러는 거야. 가수가 가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야, 가수가 가수지 이러는 거예요. 액센트가 와, 이렇게 차이가 있구나. 그래서 울산은 앞에 액센트인데 가수, 부산에서는 가수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액센트가 뒤에 있어요. 그거 가지고 그 형님하고 좀 싸웠던. 액센트가 그러니까 뒤에 있으니까 약간 후륜구동 같아요. 후륜구동이 전륜구동보다 더 좋은데 부산 괜히 띄워주는 것 같은데 이거 말 잘못한 것 같네. 이렇게 문화라는 게 참 미묘합니다. 이렇게 말 하나, 액센트 하나 뒤에 차이 있는데 여기 오는데 광역버스 타고 진짜 1시간 만에 바로 왔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 한마디에도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문화에도 차이가 있겠죠. 문화라는 게 이렇게 참 미묘합니다. 네. 제가 오늘 이야기할 내용 제목이 문화전쟁 101, 101인데 이 101이라는 이 숫자는 우리가 보통 대학교 인문 과목, 기초 과목 들을 때 보는 제목이죠. 그래서 문화전쟁의 기초가 무엇인가? 무엇이 문화전쟁? 우리가 이 문화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게 뭔가? 이런 차원에서의 얘기입니다. 그럼 101이 아닌 것은 뭘까요? 301, 401 정도 되는 것은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문화전쟁, 어떤 문화 컨텐츠를 만드는 것. 그래서 좌파들은 굉장히 좌편향된 역사를 왜곡한 그런 영화나 드라마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비판을 하고 반격을 하고 우리도 우리 나름의 그런 컨텐츠를 만들어야 된다. 물론 중요하고 맞는 건데 그거는 문화전쟁 301, 401 레벨의 문화전쟁이라고 할 수 있겠죠. 최종 단계에서의 가장 고급스러운 이제 모든 스킬이 동원되는 이제 그런 전쟁이고 제가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는 문화전쟁의 기초가 무엇인가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아닌가요? 내 핸드폰 보면서 제 것만 넘기고 있었어요. 난 너무 많이 알았어. 그래서 저 제목은 문화전쟁 101인데 저 또한 보수주의란 무엇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라는 것을 제가 먼저 명확히 하고 싶습니다. 문화 예술 이야기지만 그 중심은 보수주의라는 거. 그래서 문화 차원에서의 보수주의. 보수주의 차원에서의 문화 예술이 아니라 문화 차원에서의 보수주의를 얘기하고자 하는 겁니다. 슬램덩크의 명대사 기억하시죠? 왼손은 거들뿐. 아멘. 보수주의가 오른손입니다. 왼손, 이게 문화 예술은 왼손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중심은 언제나 보수주의가 무엇인가 이런 걸 한번 거기다 중심을 두고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이런 이야기입니다. 만약에 자유민주 정치, 시장경제, 한미동맹은 지지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간통죄 폐지에 동의한다면 이 사람을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리고 내가 한미동맹에 대해서 강력하게 지지하고 북한에 대해서 우리가 단호한 스탠스를 가져야 된다고 얘기를 하지만 만약에 이 사람이 현역으로 나 군대 가고 싶지 않다. 이렇다면 이걸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약간 좀 빠꼼한 사람이라고 봐야겠죠. 그냥 빠꼼한 사람이에요.
뭐 좌도우도 아닙니다, 사실.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무신론자라면 이거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 야, 이거 뭐 보수 우파는 뭐 종교의 자유도 없나? 뭐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제가 종교의 자유를 건드리는 게 아니고 이 보수 우파의 기준이 어디까지냐 이거죠. 진짜 보수 우파의 만렙을 채우려면 어디까지 우리가 생각해야 되느냐. 네. 우리가 보수 우파도 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물론 맞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겠죠. 네. 그런 스펙트럼적인 접근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 이야기는 스펙트럼적인 접근은 수평적인 접근이에요. 다양한. 근데 정말 오늘은 수직적인 이야기를 해보고자 하는 겁니다. 저는 작가니까 무엇이 진짜 찐 보수의 기준인가, 어디까지 기준을 우리가 잡아야 되는가, 끝까지 한번 얘기해 보자면 저기까지도 얘기할 수 있다는 거죠.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고자 하는 게 아닙니다. 자, 그래서 위에 저 세 가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보면 쉬워요. 법과 제도, 행정, 정책적으로 집행하는 겁니다. 정치, 경제, 안보의 영역은 우리가 선거를 이기면 법이나 제도로 집행할 수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심플한 거죠. 근데 음란의 문제, 희생과 헌신의 문제, 신앙의 문제 이거는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결국 문화죠. 문화라는 이 영역 안에서 해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개인에게 달려있는 거예요. 각자 개인에게. 그죠? 개인의 자유와 양심과 이성으로 알아서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실천해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법으로 어떻게 강제하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진짜 어려운 거죠. 그리고 이런 게 바로 문화전쟁이라는 거죠. 이게 기초고, 이게 기초공사인데 이런 것을 우리가 인식하지 않은 상태에서 뭐 어떤 드라마나 뭐 영화 이런 걸 만든다? 능력이 없다는 겁니다. 여기 제가 지적한 한 세 가지 대표적인 건데 제가 오늘 이 자리에서 또 청년분들도 계시다고 하니까 두 번째 거를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두 번째 거. 이 두 번째 게 정말 힘듭니다. 특히 보수 우파도 이게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여기 기독교 신자분들이 많이 계실 테니까 저도 기독교 신자지만 일단 인간은 신을 믿는 게 제일 중요하죠. 신의 존재를 제대로 이해하고 신을 만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런데 그거는 어떻게 강제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사람이 바로 죽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도 그건 만난 거기 때문에 뭐 어떻게 뭐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왜 당신은 신을 안 믿어? 왜 당신은 무신론자야? 이렇게 비난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죠. 오로지 그건 신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런데 군대를 현역으로 가냐 안 가냐는 이거는 인간적인 이성과 양심으로도 판단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저걸 더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게 진짜 더 중요해서가 아니라 시기적으로 더 중요합니다. 시기적으로. 신은 죽기 일보 직전에 만날 수도 있어요. 근데 군대는 20대, 30대 아니면 갈 수가 없습니다. 한 번 안 가버리면 그거는 영원히 못 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군복무가 어떻게 보면 시기적으로는 더 중요하다. 그리고 보수 우파인데 내가 애국자인데 나는 현역으로 군대 가기 싫다. 이게 진짜 참 여기서 진짜 이 아우라가 다 죽어요. 아우라가. 한 발 더 나아가서 기독교인인데 내가 현역으로 군대를 안 가겠다. 이거 더 문제입니다. 이건 진짜 문제입니다. 왜 그럴까요? 현역 군복무는 가장 어떻게 보면 보편적인 십자가죠. 모두에게 주어진 보편적인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를 거부하는데 내가 크리스찬이다. 정말 말이 안 되죠. 제가 어떤 교회에 있었는데 그 교회에서 어떤 청년들이 얘기를 하는 걸 이렇게 우연히 듣게 됐어요. 한 20살 초반인 것 같은데 친구들하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번에 나 공익 가게 됐다. 너무 좋다. 이런 거예요. 친구들이 옆에서 너무 잘 됐다. 그러는 거예요. 서로 축하해 주는데 진짜 듣고 있기가 정말 그랬어요. 정말 한마디 해주고 싶었는데 제가 소속된 교회도 아니고 아는 청년들도 아닌데 그냥 듣고 넘겼는데 그날 하고 싶었던 얘기 여기 와서 합니다.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오지에 가서 험한 곳에 가서 나는 선교하고 싶다. 좋아요. 근데 군대는 가기 싫다.
정말 거꾸로 된 거죠. 군대야말로 선교지입니다. 그리고 선교라는 게 물론 선교사분들 굉장히 고생하시겠지만 선교는요 그래도 내 자아의 만족이 있어요. 내 자아의 만족이 있는 게 선교입니다. 그래도 그게 내 커리어가 됩니다. 물론 거기 목숨 걸고 가시는 분들 계시지만 그래도 그건 내 자아의 만족이 있어요. 근데 군복무는 정말 철저하게 자기 자아가 다 깨져야 되는 곳입니다. 없어요. 내 자아의 만족이 없습니다. 군복무가 무슨 뭐 커리어가 됩니까? 그죠? 가산점도 이제 없는데 그만큼 진짜 헌신해야 되는 곳이에요. 진짜 철저하게 부서지고 헌신해야 되는 곳이고 정말 가장 보편적이고 간편한 광야입니다. 크리스찬이면 당연히 가야 되는 곳이고 크리스찬이면 정말 앞장서서 현역 군복무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아까 말했듯이 이런 거를 가지고 우리가 다양한 보수의 스펙트럼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스펙트럼적인 접근으로는 이제는 안 돼요. 이제는요 정말 세상이 너무나 극심한 좌편향 때문에 총력전을 펼치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보수 우파지만 뭐 간통죄 정도는 뭐 그거는 나는 개인의 문제라고 생각해. 그거는 뭐 사생활이잖아. 이렇게 생각하는 보수 우파라면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굉장히 리버럴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간통죄 그거는 뭐 개인의 문제잖아. 그 사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지지한다고 해서 과연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있는가?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것은 보수주의 문화 전쟁의 기초는 보수의 사고관과 세계관을 다지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거죠. 당장 뭐 멋있는 영화, 드라마 만들면 좋겠지만 그 전에 우리가 보수로서의 문화적 아이덴티티는 뭐냐 이런 거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적어도 간통이 죄라는 거 정도는 알아야 되고 이게 시대가 변했으니까 간통은 이제 이거는 죄가 아니고 뭐 개인적인 문제고 뭐 이런 대도 안 되는 말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면 이건 보수 우파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군대 정도는 가야 되고 현역으로 그리고 신앙도 가질 수 있다면 가져야 되고. 자, 본격적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문화 전쟁의 중요성부터 먼저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제가 이제 직업이 예술가인데 이런 말들을 자주 들어요. 예술가세요? 그러면 좌파겠네요. 문재인 찍었을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가끔 이렇게 들어요. 우파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겠죠. 좌파분들이 그런 얘기는 안 하겠죠. 보수 우파, 저 보수 우파인데 보수 우파 어떤 사람 만났을 때 그런 소리 들어. 정말 짜증납니다. 현실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충분히 납득이 됩니다. 문화예술계 인사 중에서 저도 보수 우파를 만나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편견을 가지고 저를 판단하는 것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저도 다른 어떤 예술가가 있으면 저 사람 좌파겠지. 저 사람하고는 정치 얘기 안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렇게 판단을 하는데 뭐 다른 사람이 저를 볼 때도 똑같겠죠. 이게 참 문제예요. 이게. 왜냐하면 우리가 보수 우파가 앞으로 문화전쟁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저도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이야기할 수 있게 해주셨겠죠. 문화전쟁이 중요하다고 하는데 또 그와 동시에 문화예술계 거기는 원래 좌파야. 걔네들은 좀 어쩔 수 없어. 걔네들은 원래 구조적으로 원천적으로 좀 생리적으로 좌파야. 어쩔 수 없어. 이렇게 얘기하는 게 또 보수 우파에서 많이 듣는 얘기예요. 동시에 있어요. 물론 현실적으로 이해가 되는데 저런 식으로 말하고 저런 식으로 생각하는 거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죠. 저거는 굉장히 패배적인 마인드예요. 이미 체념한 거예요. 문화예술계 그쪽은 답이 없으니까 우리 빨리 정치적인 승리나 하자. 선거나 이기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선거의 혈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문화예술계는 어쩔 수 없이 좌파야. 이거는 구조주의적인 마인드예요. 구조적으로 그쪽은 좌파일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보수 우파잖아요. 보수 우파는 그 누구보다도 개인의 가치를 정말 명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개인의 가치. 그 어떤 구조보다도 센 게 개인입니다. 개인. 정말 그 진리를 깨우친 그 개인의 힘. 그거를 무엇보다도 잘 알아야 되는 게 보수인데
그렇게 패배적인, 체념적인 문화예술계는 거긴 좌파야. 이런 생각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이 구조주의적인 그런 마인드, 구조주의적인 분석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구조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좌파들은 그런 구조를 굉장히 빼딱하게 해석을 하죠. 예를 들어 상부 구조가 하부 구조를 식민지화시킨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죠? 미제국주의라는 이 상부 구조가 대한민국이라는 이 하부 구조를 식민지화, 노예화시킨다 이런 식으로 분석을 하죠. 근데 같은 구조를 가지고도 이승만 대통령은 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이 시스템이야말로 정말 좋은 시스템이다. 우리가 이 구조 속으로 들어가서 대한민국은 혜택을 받아야 된다. 이런 지혜롭고 현명한 판단을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구조는 분명히 존재해요. 하지만 구조도 현실적으로 정확하게 해석을 해야죠. 하지만 이렇게 구조적인 해석에만 또 함몰돼서도 안 된다는 거죠. 문화예술계는 어쩔 수 없이 좌파야. 이런 구조적인 해석에 함몰되지 말자. 저는 할리우드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할리우드가 지금 이 시대에 최고의 PC 좌파 세력이죠. 가장 강력한 PC 좌파 집단은 아마 할리우드일 거예요. 근데 이런 할리우드조차도 1950년대, 60년대 불과 한 100년도 안 됐죠. 한 70년 전에 그 정도 전에 만든 영화들을 보면은 소위 우리가 지금 얘기하는 고전 명작 영화들인데 참 우아합니다. 영화들이. 제가 딱 한 편 추천해드리자면 젊은이의 양지 정말 꼭 한번 보세요. 젊은이의 양지. 우리나라 드라마 제목으로 그게 아마 우린 더 익숙할지도 모르겠어요. 그것도 되게 오래된 드라마인데 젊은이의 양지라는 영화. 그런 영화 보면은 정말 묵직합니다. 묵직하면서도 너무 서정적이고 아름다워요. 인간 양심에 대한 그 고민인데 그걸 굉장히 또 로맨틱한 서정성으로 포장을 했는데 굉장히 보수 우파적인 메시지죠. 누가 봐도 그런 영화는 보수 우파적인 영화입니다. 그런 영화를 할리우드가 만들었다고요. 그때. 할리우드 지금 생각해보면 와 이거 그냥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냥 완전 이건 막이야 막이. 그죠? 도저히 이거 밑도 끝도 없어요. 극심한 극좌파야 극좌파. 그죠? 그런데 그런 할리우드조차도 1950, 60년대 때는 정말 너무 달랐어요. 굉장히 우아했어요. 물론 할리우드 배우들이나 관계자들이 꼭 보수 우파는 아닐 수도 있어요. 기독교인이 아닐 수도 있어요. 그러나 꽤 리버럴했을 수도 있지만 그래도 지금의 이런 극좌파의 이런 단계는 아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고전적인 차원에서의 리버럴, 자유주의자들과 지금 현재의 그 좌파라고 해야겠죠. 극좌파, 레프트라고 해야겠죠. 리버럴 대 레프트. 이거 정말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이 보수 우파랑은 결이 다 맞진 않다고 하더라도 과거의 자유주의자들은요. 그래도 기본은 지켰어요. 기본적인 어떤 인간 보편의 진리 이런 건 존중을 했습니다. 법과 질서도 존중을 했고. 근데 지금의 레프트, 이 좌파는 그냥 다 뒤집자는 거예요. 다 해체하고 다 뒤집고 그냥 다 망가뜨리자. 그러니까 이렇게 할리우드를 우리가 생각해봐도 얼마든지 어떤 집단도 꼭 그렇게 반드시 좌파여야만 한다 이런 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 어떤 개인 또는 집단도 원천적으로 좌파일 수밖에 없는 존재는 없다. 우리가 굉장히 착각할 때가 있어요. 어떤 사회 어두운 곳에서 굉장히 사회에 부조리한 그런 억울한 경험을 하면서 늘 성장한 그런 사람이 있다 치면 저 사람은 저런 환경에서 저렇게 자랐으니까 좌파가 될 만하지. 그럴 수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꼭 그런 거 아니에요. 잘못된 지식과 정보가 전달이 돼 있고 선동이 돼 있고 또 마음의 어떤 상처가 치유되지 않은 그런 상태에서 되는 거지. 반드시 그 사람의 성장 환경이 그랬으니까 그 사람 좌파가 될 수밖에 없어. 이해할 만해. 물론 이해할 만한 부분이 있어요. 하지만 꼭 구조적으로 반드시 그렇다는 건 아닌 거죠. 그런 환경에서 자랐어도 정말 개개인이 다 다른 거죠. 그래서
그래서 또 이렇게 얘기하고 싶습니다. 모든 개인에게는 진리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이 있다. 이게 개인의 가치고 개인의 능력이에요. 어떤 걸 얘기하냐면 그 개인이 아무리 왜곡된 구조 속에서 자랐다 하더라도, 그런 구조 속에 있다 하더라도, 모든 개인은 아무리 왜곡된 정보를 막 억지로 주입한다 하더라도 그 개인 안에 이미 진리가 있습니다. 이건 양심으로, 이성으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모든 개인 안에 이미 존재한다. 단지 그게 막혀 있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경험과 지식으로 그 진리가 막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잘못된 그런 자아적인 그런 모든 것들을 다 버린다면 그 어떤 개인도 이건 아니다,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이런 판단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고요. 그 안에 이미 진리가 작용하고 있다고요. 개인은 그래서 완전한 존재라고요. 저 개인을 계란에 비유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계란을 완전식품이라고 그러죠. 모든 영양소가 뭐 다 있다면서요. 계란에는 뭐 완전히 다 있는 건 아니겠지만 마치 개인은 그런 계란 같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진리의 영양소가 다 있습니다. 자기가 깨우치면 다 돼요. 자, 그래서 이 문화 전쟁에 대해서 한번 좀 도식화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게요. 아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 이런 거는 정치, 경제, 안보의 이슈죠. 정치, 경제, 안보. 그리고 문화예술, 종교, 철학, 교육은 이거는 이제 무의식으로 얘기하는데 제가 먼저 얘기해야 될 것은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이 국가, 대한민국이라는 사회를 하나의 인격체로 바라봤을 때, 그렇죠?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치자고요. 그렇죠? 그 사람의 의식은 정치, 경제, 안보에 쏠려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대한민국이라는 사람의 무의식은 문화예술, 종교, 철학, 교육으로부터 형성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의식은 쏠려 있는 거고 무의식은 형성되는 거죠. 의식이 왜 저기 쏠려 있나요? 정치, 경제, 안보. 이거는 우리의 그 어떤 실존, 우리의 실제 삶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생존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늘 정치, 경제, 안보 이슈를 들여다봅니다. 뉴스를 통해서 늘 보죠. 거기에 늘 정신이 쏠려 있어요.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하지만 문화예술, 종교, 철학, 교육이라는 것은 차곡차곡 지식이 쌓이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뭐 학교에서 배우든지 우리가 뭐 TV를 보든지 이러면서 차곡차곡 쌓이는 곳이에요. 그래서 이 정치, 경제, 안보는 이슈의 영역이다. 그리고 문화예술, 종교, 철학, 교육은 지식의 영역이다. 이슈라는 것은 휘발적이죠. 그죠? 이슈는 또 다른 이슈가 나와버리면 그냥 날아가요. 잊어버려요. 그죠? 정치라는 건 뭐예요? 이슈 싸움이에요. 그죠? 이슈를 얼마나 크게 키우느냐. 이슈를 막 키워서 그 키워진 이슈를 장악하는 사람이 권력을 얻는 거죠. 그게 정치죠. 정치 공학적으로 얘기하면, 이게 정치 공학적으로만 얘기하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참 정말 중요한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이슈화되지 않으면 묻혀버리는 거예요. 그죠? 지금 이 정권은 굉장히 많은 문제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굉장히 큰 문제들인데 이슈가 되질 않죠. 이슈가. 근데 좌파들은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굉장히 이슈를 만들었어요. 2016년에. 그래서 탄핵까지 간 거죠. 별것도 아닌 걸 가지고 대단한 이슈를 만들었죠. 그 이슈가 뭐였는지 이제 기억도 안 나요. 진짜. 뭐 최순실이라는 이런 캐릭터가 있었어요. 그죠? 한 캐릭터가 그 이슈를 담당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정권이 저지르는 문제는 굉장히 큰 문제인데 어려워요. 어려워. 이게 라인 펀드가 어떠니 뭐 이런 어려워요. 근데 좌파들은 최순실이라는 이 하나의 캐릭터를 딱 내세움으로써 이슈가 쉬워요. 그죠? 어떤 딱 비호감의 어떤 대한민국 아주머니 혐오하게끔 만드는 그걸 이슈화시키는 데 성공한 거죠. 별것도 아닌데. 법적으로 증명된 내용이 없습니다. 최순실이라는 사람을 저도 뭐 좋아하진 않습니다. 별로 이렇게 좋아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이 법적으로 무슨 문제를 일으켰느냐, 법적으로 무슨 문제가 있느냐, 어떤 뭐 실체가 없습니다. 실체가 없어요. 근데 이슈는 엄청나게 커졌죠. 이슈 싸움이죠.
반면에 문화예술 종교철학은 지식이 쌓이는 곳이다. 그래서 위에는 기동전이고 이 밑에는 진지전이라는 거예요. 기동전은 이슈 싸움입니다. 하지만 진지라는 것은 오랜 세월 동안 구축이 돼야 돼요. 무의식이라는 것은 빨리 형성이 될 수가 없죠. 그죠? 내가 단기간에 나의 무의식이 형성됐다면 그건 말이 안 되죠. 그래서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좌파들은 적어도 30년 정도 진지를 잘 구축을 한 거죠. 그죠? 진지가 탄탄하니까 이슈를 탁 터뜨렸을 때 기동전이 따다닥 이제 아주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진지가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진지가 없이는 안 되는데 지금 보수 우파는 너무 약이 올라 있어요. 예, 지금 너무 약이 올라요. 진짜 저렇게 나쁜 짓 하는데도 국민들은 반응도 안 해. 그러니까 진짜 너무 참 짜증이 나 있어요. 그죠? 권력을 잃은 상태고 그래서 빨리 선거를 이겼으면 좋겠어. 예. 그래서 너무 저 기동전에만 너무 몰입이 돼 있다. 이 진지전을 치를 각오를 해야 되는데 이 진지전은 당장 10년, 20년, 30년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지금 당장 선거를 이겨도 취약할 거라는 거죠. 보수 우파는. 자, 이 무의식의 영역 중에서도 문화예술만의 또 특징이 있다면 문화예술은 무의식 중에서도 무의식을 담당한다. 저 무의식의 영역 중에서 종교 철학 교육 같은 거는 말과 글로 정보가 전달이 되죠. 지식과 정보가. 그러니까 텍스트를 통해서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는 거예요. 근데 문화예술은 이미지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기 때문에 이미지라는 것은 이거는 뭐 어떻게 통제가 안 됩니다. 막을 수가 없어요.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이미 내가 흡수해 버립니다. 그래서 말과 글이라는 것은 저는 돌멩이에 비유하고 싶어요. 돌멩이는 던지면 이렇게 쳐낼 수라도 있어요. 말과 글이라는 것은 우리가 들어보고 이성적으로 그래도 판단이라도 할 수 있어요. 아, 이건 말이 된다 안 된다. 이미지라는 것은 내가 감각하는 순간, 보고 들은 순간 들어온 거예요. 이건 돌멩이가 아니에요. 엑스레이 같은 거예요. 방사선 같은 거예요. 그냥 받아들여야 돼요. 네. 내가 보기에 이건 틀렸다, 뭐 맞다 판단하기 전에 이미 흡수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문화예술이야말로 진짜 무의식 중에 무의식이고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빙산의 비유를 했는데 지금 저 그림상으로도 저렇게 크다고요. 네. 이 영역이 훨씬 더 큽니다. 근데 사람들은 수면 위에 저 영역만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게 수면 위에 드러난 영역이죠. 드러나 있다는 것은 영광의 영역이 영광의 자리입니다. 그죠? 저기서 승리를 해야 마지막 최종 그 캡스톤에 올라가는 건데, 그죠? 저기는 영광의 자리, 드러나는 자리, 그죠? 이름을 떨치는 자리예요. 근데 이 수면 밑의 영역은 이건 보이지도 않는 자리입니다. 그죠? 근데 이거를 적어도 20-30년으로도 할 각오를 해야 된다고요. 이게 지금 이명박 정권, 박근혜 정권 때 모습이라고 볼 수 있죠. 보수 우파가 권력은 잡았는데 무의식의 영역에서 전혀 이런 문화예술 종교철학 영역에서 전혀 권력이 없었어요. 저렇게 지금 저 그림처럼 저렇게 취약한 거죠. 수면 밑에 저렇게 큰 영역이 완전히 좌편향되어 있는데 저 위에서 무슨 능력이 발휘가 되겠어요? 자, 이거는 지금 현재 모습이겠죠. 위에도 밑에도 다 이제는 좌편향되어 있죠. 자, 이론적으로 또 이런 것도 한번 상상을 해봤습니다. 이거는 뭘까요? 우리 사회가 전반적으로 보수 우파적인 그런 문화적인 정서로 꽉 차 있는데 좌파적인 정권이 저렇게 탄생한다? 전 거의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저거는 불가능하고요. 가능하다면 이런 약한 좌파, 약좌파라고 표현할게요. 약한 좌파는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한마디로 말해서 아까 말했던 고전적인 차원에서의 리버럴 그런 세력이 뭐 정권을 잡을 수 있겠죠. 그래서 미국 같으면 케네디 대통령 같은 사람. 케네디 대통령이 우리 보수 우파 특히 기독교 신자 입장에서 그렇게 딱 입맛에 맞는 리더는 아니지만 그래도 자유민주주의 진영을 성공적으로 수호해낸 훌륭한 리더였다고 생각합니다. 각종 사생활적인 문제 또 문제 많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그 정도 되는 대통령만 나와도 우리 보수 우파가 지금처럼 걱정을 안 할 거라는 거죠. 그래도 애국자고 케네디가 그래도 애국자예요. 원래 몸이 되게 아파서 평생 그 허리에 뭘 이렇게 차고 살았던 거 아시죠? 허리에다가 뭐 이렇게 쇠로 된 뭐 이런 걸 차고 살았어요. 몸이 되게 안 좋았는데 아버지 백을 써서 군대를 갔어요.
군대 갈 수 있는 몸이 아니었는데 아버지가 재벌이잖아요. 재벌 백을 써서 군대 갔어요. 군대 간 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참전해서 엄청난 그 또 위험한 상황에서 성과를 내서 훈장까지 받은 전쟁 영웅이죠. 그 아버지 백으로 군대를 안 가면 신의 아들이라 그러는데 우리 기독교에는 우리가 신의 아들이잖아요. 신의 아들은 군대를 가는 게 신의 아들입니다. 군대를 가야지 신의 아들이에요. 아버지 백을 써서까지도 군대를 가려고 했던 그 60년대의 미국 사람들의 정신을 생각해 보시라고요. 오바마를 블랙 케네디라 그래요. 진짜 좀 우습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 백 써서 전쟁터까지 나가겠다는 그 사람하고 그냥 인권 변호사로 그렇게 좌파적인 그런 활동한 거하고 그게 비교가 되나?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바라는 바람직한 그림은 저런 거겠죠. 결론은 그래서 보수파의 정체성이 정치, 경제, 안보, 즉 의식의 영역뿐만 아니라 문화, 무의식의 영역에서도 확립돼야 된다. 정치, 경제, 안보를 가지고 보수파냐 아니냐 따지는 거는 뭐 너무 쉽죠. 우리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 한미동맹을 반대하는 보수우파가 어디 있겠어요.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이제 보수우파 사이에서도 문화 안에서는 굉장히 스펙트럼이 넓어질 텐데 우리가 거기서 기준을 붙들고 있을 수 있겠냐 이거죠. 그런 정체성, 기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본격적인 이야기 이제 문화전쟁 101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무엇이 문화전쟁 101인가? 문화란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문화란 무엇인가? 굉장히 거창한 거대 담론적인 얘기처럼 들릴 수도 있는데 꼭 그렇지도 않습니다. 소박하게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문화가 뭔지 한번 정의 내릴 수도 있죠. 문화란 무엇인가? 일단 문화란 방식이다. 우리나라 문화가 저쪽 다른 나라 문화랑 다르다는 것은 어떤 방식이 다른 거잖아요. 그죠? 방식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문화는 방식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문화는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뭐 삶의 방식이다라고 할 수 있는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쪼개면은 생각하고 행동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여기서 글자 하나만 제가 바꾸겠습니다. 문화란 생각하고 행동하는 양식이다. 방식을 양식으로 제가 바꾸겠습니다. 양식은 뭘까요? 양식의 저 양은 모양입니다. 모양. 문화는 모양이에요. 어떤 모양이라는 이 형태가 있는 거예요. 문화는. 방식은 뭐죠? 방식은 추상적인 상태입니다. 본질적인 상태예요. 그렇죠? 영혼이 뭐 육신에 들어가듯이, 그죠? 이게 방식이 어떤 육신을 입듯이 양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 문화란 모양인데 참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좋든 싫든 우리 인간은 모양에 반응을 합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생겨 먹은 게 그래. 그죠? 외모 엄청 따지잖아요. 그죠? 외모, 그놈의 외모. 그죠? 모양의 그냥 노예예요, 우리 인간. 우리 연예인의 노예잖아요. 그죠? 연예인이 뭐예요? 모양 장사예요, 모양. 그죠? 외모 장사예요. 연예인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죠? 그 연예인의 그 외모, 모양, 거기에 그냥 우리는 미쳐 있는 거예요. 뭐 잘생기고 예쁜 외모일 수도 있고, 아니면 뭐 예능인들의 어떤 재밌고 특이한 우스꽝스러운 어떤 동작, 어떤 말이라는 것도 모양입니다. 그죠? 예능인들이 막 이렇게 재밌게 유행어로 터뜨리는 그런 말들, 모양이에요, 모양. 그 말에 어떤 내용적인 게 있습니까? 그 모양이 너무 재밌고 그냥 자극적이고 재밌는 거예요. 우리는 모양을 늘 모양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다면 문화전쟁이란 저는 이렇게 얘기할게요. 잘못된 모양을 바로 잡는 것. 우리가 어떤 잘못된 모양을 바로 잡는 것은 문화전쟁의 기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떤 모양을 바로 잡는 거냐. 문화라 그러면 우리가 의식주 그러는데 의복의 모양을 바로 잡는 게 문화전쟁의 기초가 되지는 않겠죠. 옷을 어떻게 잘 입어야 보수 우파다운 문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음식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건축, 이런
뭐 주택, 문화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는 건 아니겠죠. 가장 핵심적인 거는 말의 모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는 말의 모양. 말을 어떻게 뭐 바르고 고운 말을 하자 뭐 이런 건 아니겠죠. 예. 어떤 말이냐면 말의 모양. 말의 모양이 뭐냐면 여러분 그게 바로 레토릭입니다. 레토릭. 레토릭이 뭐죠? 수사죠, 수사. 우리가 정치적 수사, 뭐 외교적 수사 이런 말들을 하잖아요. 그게 이제 정치 외교라는 이런 거창한 분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도 우리가 늘 쓰는 레토릭이 있어요. 레토릭 그러면 무슨 정치인들이나 하는 걸로 생각해요. 아니에요. 우리 그 개인들도 일상생활 속에서 늘 우리도 모르게 그냥 쓰는 레토릭들이 있다고요. 레토릭에 쩔어 있어요. 우리의 정신이. 레토릭으로부터 벗어나 있지 못해요. 레토릭은 진짜 그야말로 말의 모양입니다. 그 레토릭 안에는 그 말의 어떤 진실 여부, 사실 여부 이런 거는 없어요. 예. 그런데 사람들이 그걸 착각을 하는 거예요. 하도 오랫동안 레토릭을 쓰다 보면은 저게 진짜인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죠. 김정은 나의 좋은 친구다. 나의 좋은 친구다. 김정은 is my best friend. 레토릭이에요, 그죠? 예. 그냥 하는 말이에요. 그냥 하는 말. 언론에서는 막 진짜라고 막 트럼프 대통령이 제정신이 아니다. 막 김정은과 친하게 지낸다. 레토릭이에요. 사실 무서운 레토릭이에요. 너 나의 친구야. 나랑 안 친하면 너 죽이겠단 말이에요. 진짜 무서운 말입니다. 레토릭이. 근데 그런 레토릭 안에는 어떤 진실 여부도 없습니다. 지금 방금 제가 정치인이 한 레토릭을 얘기했지만 우리 일상생활에서 어떤 레토릭을 하느냐. 남녀가 있다면 그죠? 자기야, 자기는 왜 나를 좋아해? 내가 너를 좋아하는 데는 이유가 없어. 그냥 좋으니까 좋은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죠? 레토릭이에요, 레토릭. 왜 좋아하는데 이유가 없어요. 예. 여러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스캔합니다, 인간은. 좋아하는 이유가 100개도 더 될 거예요. 근데 나는 이유가 없어, 그냥 좋아. 이런 말들이 참 로맨틱하죠, 그죠? 예. 그리고 정답입니다. 예. 실제로 그렇게 말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런 레토릭들 안에는 어떤 진실성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성이나 진실성이 없는 거예요. 그냥 모양을 낸 말이에요. 왜 말의 모양을 내죠? 듣기 좋으라고, 그죠? 설득력 있고 상대에게 어필하기 위해서 말에다가 포장을 예쁘게 씌우는 거예요. 포장을 씌우다 보니까 그 안에 내용은 이제 없어졌어요. 내용은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 그게 이제 레토릭이죠. 그럼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어떤 레토릭을 내가 지적하는 거냐? 이런 겁니다. 좌편향되는 레토릭들이 이런 게 있다는 거야.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변하는 거야.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취향이 다른 거야.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거야. 정답이란 없어.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는 것이 중요해. 우리가 이런 말들에 이제 너무 오랫동안 노출됐다는 거예요. 지금 저런 말들이요,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저런 말들이 일리가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죠? 각자의 취향을 존중해야 될 때도 있어요, 분명히. 하지만 우리가 진짜 공적인 영역에서 옳고 그름을 정말 갈라야 되는 중요한 사안을 가지고도 그냥 우리 각자의 생각을 존중하자 이렇게 얼버무려버리면, 그죠? 이게 어떤 하나의 그냥 레토릭이 하나의 루틴이라고, 루틴, 하나의 패턴이에요. 저렇게 대화하는 패턴이 아예 고정이 돼버려가지고 아니다. 이거는 좀 우리가 제대로 이거는 뭐가 맞는지 틀리는지 좀 얘기를 해야 되는 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그 사람 공격받아요, 그죠? 완전 무슨 갑분싸 같은 그죠? 독선적인 사람이라든지 굉장히 편협한 사람, 이렇게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 되기가 쉽죠. 오직 저런 방식으로만 이야기하도록 이제 우리가 프로그램화 됐다는 거예요. 저게 레토릭이라는 거죠. 그리고 저게 문화죠. 그죠? 우리의 정신 문화죠. 우리의 논쟁 문화이고. 자, 그래서 이런 레토릭들은 무엇을 겨냥하고 있는가? 네 가지로 정리해 봤습니다. 절대성, 일반화, 이분법, 수직성 이런 것들이 제대로 작동할 수 없도록 우리를 마비시키는 거예요. 저런 레토릭들이. 저런 레토릭 때문에 이것들이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것은 어떤 제대로 된 사고 판단을 하기 위한 기본적인 사고의 테크닉이거든요.
물론 이것들이 공격받기 쉬운 것들이에요. 그죠? 절대적인 것을 막 잘못 주장하면은 굉장히 과도한 주장이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과도하게 일반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물론 위험성이 있어요. 하지만 저거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니에요. 저 자체는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닌데 저것들은 어떻게 돼 있죠? 악마화돼 있죠. 저런 것들을 발휘하는 순간 너 굉장히 편협한 사람, 비지성인. 저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닙니다. 우리 인류 역사가 저런 것들에 대한 트라우마가 있어요. 과거에 엄청난 인종 학살 같은 게 있었고 안 좋은 일들이 있었어요. 그렇다고 해서 저걸 원천적으로 저건 나쁜 거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예요. 하나하나씩 한번 얘기해 보겠습니다. 절대성에 해당하는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것은 없어. 모든 것은 다 상대적이고 변하는 거야. 객관적인 진실은 없어. 각자 관점에 따라 다른 거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죠. 이 세상에 절대적인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많죠. 그런데 야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세요? 부담스러워요. 심리적으로 야 이거는 절대적인 거야 라는 말을 한다는 자체가 부담스러워요. 다 PC 때문이죠. PC적인 정서 때문에 그런 말을 입 밖에 내기가 힘들어요. 근데 무엇이 절대적일까요? 많은 것들이 절대적이죠. 일단 생명이라는 게 참 절대적입니다. 당연한 얘기겠죠. 근데 생명이 왜 절대적일까요? 물론 사람이 한 번 죽으면 어떻게 살 수가 없습니다. 생명은 한 번 죽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절대적인 것도 맞는데 생명은요. 자, 인간이 앞으로 과학이 얼마든지 발전하겠지만 아무리 발전해도 인간이 인위적으로 생명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절대로 없어요. 생명은 오직 생명과 생명의 결합으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 원천 생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거는 증명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수 우파라면 이 정도의 어떤 세상의 이치는 알아야 돼요. 인생의 진리죠, 일종의. 이 정도는 알아야 돼요. 근데 지금 이 시대에 극단적인 이런 좌파적인 사람들은 왜 못해? 그냥 생각이 그냥 밑도 끝도 없어요. 천지를 분간을 못하고 막 아무렇게나 생각을 해. 그죠? 나중에 과학이 발달하면 또 생명도 만들어내겠지. 아니에요. 그죠? 절대적인 것이 무언가에 대한 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생명은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5천년이 지나도 못 만들어요. 단백질에 조금 아미노산 섞어서 전기를 지지고 볶고 별짓을 다 해봐요. 안 만들어져. 죽어도 못 만들어. 그거 진짜 전 재산을 걸고 싶어요. 그런 배팅할 수 있다면 정말. 못 만듭니다. 절대로 못 만들어요. 성별도 절대적입니다. 성별이 절대적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주장하시겠어요? 그렇죠? 앞으로의 시대는 남자 여자 없다. 그냥 사람이다. 사람이고 남성성 여성성이라는 것은 상대적인 거다. 그냥 자기가 사회적으로 배워서 그렇게 된 거지 내가 남자 여자 이런 거 없다. 그런데 저는요 자신 있게 말씀드리지만 저는 절대적으로 남자예요. 저는 절대적으로 남자입니다. 왜 남자냐면요 저도 예술가다 보니까 소위 섬세하고 예민한 거는 여자들보다 더해요. 저는. 근데 섬세하고 예민한 걸 또 여성성이라고 말하면 또 큰일 나죠, 요즘. 그죠? 잘못 말했어. 잘못 말했는데. 하여간, 저도 장난 아닌데, 아무리 내가 여성적인 그런 성격이 있고, 내가 스스로 아무리 여자가 되고 싶고, 내가 어디 가서 막 여성이 되는 어떤 돌을 10년 닦는다고 해도, 저는 여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 안 바뀔까요? 이래서 과학이 중요합니다. Y 염색체가 안 바뀝니다. 절대적으로 안 바뀌는 거예요. 저한테 여성 호르몬을 아무리 투입을 해도 제가 성전환 수술을 받아도 Y 염색체가 안 바뀝니다. 이거 모르는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호르몬 주사 맞고 성전환 수술하면은 그런 것도 다 바뀌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절대로 안 바뀝니다. Y 염색체를 바꿔보라고. 바꿔보면 내가 인정해 줄게요. 근데 안 돼요. 만약에 그거를 Y 염색체를 막 수술적인 방식으로 막 끄집어내서 바꾸면요, 그 사람이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바뀌어요, 절대로. 그래서 성별이 절대적인 겁니다. 앞으로는 이제 남자란 여자란 말도 못하게 한다면서요. 그러면 이제
정 안 되면 나는 Y 염색 체형 인간이야 이렇게 말하면 이거는 좌파들이 부정은 못 하겠죠, 그죠? 나 Y야 Y. 남자냐 여자냐? 아니 난 일단 Y야 Y. 이렇게 얘기하세요. 여성분들 나 XX 멋있다, 그죠? Y야 X. 미래적인 표현. 이거 웃긴 거죠, 그죠? Y가 결국 남자라는 뜻인데 결국 다시 남자라는 단어로 돌아오게 돼 있어요. 웃긴 짓을 하는 거죠. 자, 일반화 이것도 참 묘한 겁니다. 이것도 여러분이 잘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일반화 이거 그것은 성급한 일반화의 오류야. 저거 레토릭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쓰는 레토릭. 아까 그랬죠. 저 남자라고 했는데 남자는 되게 이러이러한 성향이 있어 라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야, 모든 남자가 다 그렇진 않아. 이거 뭐 어쩌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반박을 하면. 그죠? 뭐 분석이 안 돼. 그렇게 말하면서도 자기도 뭐 남자들한테 물건 팔 거 있으면 딱 그렇게 팔아요. 그런 거 만들어서 팔아. 남자들이 좋아할 만한 거 팔아. 그러면서 일반화는 극단적으로 싫어요. 뭔가 일반화 시켜서 얘기하면 굉장히 비지성적인 것처럼. 그죠? 그 반대의 얘기 들어보셨어요? 누군가가 일반화해서 얘기를 했는데 와, 너 굉장히 똑똑한 명철한 일반화를 했다. 일반화를 가지고 칭찬한 거 들어보셨어요? 절대 안 합니다. 이게 이미 굳어졌다는 거예요. 레토릭으로 굳어졌다는 거예요. 일반화 이거 정말 좌파들이 싫어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파는 당당하게 일반화 시켜야 될 대상에 대해서는 일반화 시켜서 얘기를 해야 돼요. 아니 일반화 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이 세상에 뭐가 돌아갑니까? 일반화 시킨다고 해서 우리가 소수를 뭐 탄압하고 뭐 그런 거예요. 그게 아니잖아요. 소수에 대해서 소수에 대한 배려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분법 이것도 좌파들이 정말 극혐하는 거죠. 뭔가 이분법적으로 얘기하면 난리 납니다. 난리 나. 그런 단순한 이분법적 논리에서 벗어나야 해. 자, 이것도 레토릭이라는 겁니다. 이분법적인 얘기를 하면은 이건 너무 단순한 이분법적인 사고야 이렇게 얘기를 하죠. 제가 이건 설교 같은 데서도 많이 가끔 듣는데 목사님들도 이런 기독교도 지금 PC 좌파적인 세계관에 많이 오염돼 있다 보니까 이분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는 그런 설교도 종종 들어요. 이분법, 우리가 이분법적인 이런 판단, 정죄하는 거에서 벗어나야 돼. 정죄하는 게 아니에요, 이분법은. 그 자체는 잘못된 게 아니거든. 기본적인 사고력이에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인간이 선과 악을 구분하는 그런 이분법적인 세상에 빠졌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물론 그건 맞아요. 그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안 좋은 세상이 열려버렸죠. 원래는 선과 악이 없었어요. 오직 좋은 거밖에 없었어요.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이 이분법적인 세상이 열렸겠죠. 그럼 맞아요. 근데 그거 누구 잘못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지어서 이분법적인 세상을 열어놨는데 그거를 그냥 없는 척해요? 우리의 죄로 인해서 생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 봐도 우리 인간이 죄를 지어서 만들어진 세상이잖아요. 그거를 원천적으로 마치 이분법적인 사고를 잘못된 것처럼 생각하면 어떡합니까? 자, 수직성. 이게 최종적인 어떻게 보면 단계예요. 수직적인 사고를 회복해야 된다. 이 세상은 지금 모든 게 수평적인 방식으로만 진행이 되고 있어요. 수평적인 사고, 수평적인 접근 이런 것은 굉장히 선한 것이고 수직적인 사고 이건 굉장히 악한 것이 돼 있어요. 우열을 판단하는 거 나쁜 거가 됐어요, 그죠? 우열 이 단어만 들어도 와, 이 나쁜 거야, 그죠? 더 좋고 나쁘고가 아니라 다른 거야. 좋고 나쁘고가 있다고요. 옳고 그르고도 있고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주길. 저것도 어떻게 보면요 수평적인 사고가 부족한 거예요. 수직적인 사고가 부족한 거예요. 물론요 이 말들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니에요. 저 말들이 적용돼야 될 상황이 있다고요. 좋고 나쁘고를 따지면 안 되는 상황이 있죠. 취향의 차이, 관점의 차이인 것도 있어요. 그래서 취향의 차이 있잖아요. 아니 내가 뭐 아메리카노 좋아하는데 라떼를 좋아하는데 뭐 이게 무슨 옳고 그름이 어디 있어요? 그런 게 취향이지, 그죠? 울산 사는데 야, 이 울산 부산 형이 그러더라고.
울산 사람인데 이 롯데 자이언츠 팬 아니야? 저는 삼성 라이온스 팬입니다. 네, 목숨 걸고 내 부산 한바닥에서 내 지금 외치는데 삼성 라이온스 팬이에요. 아 존중해 달라고요. 내 취향인데 이거는 그죠? 아 울산 놈이 너는 롯데를 응원 안 해? 이런 거 가지고는 진짜 목숨 걸라 그래야 돼 사람들이 진짜. 취향으로 존중해야 될 건 그거 가지고 목숨을 거는데 그죠? 취향 차이도 있지만 오로지 저렇게만 얘기하는 게 우리가 너무 익숙하다는 거죠. 내 모습 이대로 인정해 줄게. 저것도 그렇습니다. 저 말 자체가 잘못됐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저런 말이 필요한 사람도 있지만 사실 대부분은요. 사람은 더 나아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회적 지위에 있다 하더라도 사람은 계속 나아지고 발전할 수 있어요. 발전하고 나아지고 성장하는 것. 이게 보수 우파적인 마인드죠. 자, 그래서 좌파 이런 레토릭의 폐해를 다시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지독한 사회 병리적인 관점주의, 상대주의, 인식론이다. 사회 병리적이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가치 판단을 할 수 없게 만드니까요. 모든 것을 그런 수평적인 다양성으로만 가져가게 되니까 가치라는 게 없어져요. 가치라는 개념은 반드시 수직적인 거죠. 그죠? 가치는 수직적인 거예요. 그죠? 수평선상에서 가치가 어디 있어요? 다 똑같은데. 가치를 우리가 판단하기 위해서 수직적인 사고가 필요한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사회 병리적이라는 거죠. 병드는 거예요. 오랫동안 모든 영역에서 만연해진 레토릭이다. 일상생활 속에서 제가 저렇다고 얘기를 했는데 모든 영역 인문 과목 이런 수업을 들으면 이렇게 뭐 논문 에세이를 적죠. 에세이를 적으면 다 저런 식의 레토릭에 저런 세계관으로 글을 적어야 돼요. 인문 과목 수업을 들으면 뭐가 딱 이것이 옳은 거다라는 이런 명확한 주장을 하면 안 돼요. 지금 이 시대의 지성인이라는 건 뭐냐면요. 다양한 지식을 나열하는 게 똑똑하다 이렇게 생각해요. 이것도 알고 저것도 알고 이렇게 관객들한테 이런 다양한 지식을 나열해주면은 와, 저 사람 많이 아네. 똑똑한 사람이네. 지성인이네. 그 다양한 것 중에서 뭐가 정말 가치 있는 것인지 그 수직적인 가치를 세우질 못한다는 거죠. 그런 수평적인 나열 이것만으로 지성인인 것처럼 착각한다는 거죠. 수직적인 사고력이 마비되어 있으니까. 진리가 되어버릴 레토릭이다. 예, 이거 가짜인데 레토릭은 가짜예요. 이거는 진실성 여부랑은 상관없는 거예요. 방귀가 모이면 똥이 됩니다. 방귀 하도 많이 끼니까 똥이 된다고요. 레토릭은 방귀 같은 거예요. 가짜 진리, 똥이 돼 있다고. 가짜 진리가 돼 있다고요. 자아 만능주의적 레토릭이다. 모든 것은 근본적으로 들어가면 자아 대 진리의 싸움입니다. 좌파들은 진리보다 자아가 더 중요해요. 자기의 느낌, 자기의 생각, 자아 대 진리의 싸움. 자, 마지막으로 예술의 의미 제가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이 지금 많이 없는데 제가 예술가니까 예술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볼만 해서 예술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반드시 예술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이렇게 얘기하고 싶어요. 예술은 좌파 최후의 보루다. 좌파의 어떤 영혼의 안식처다. 왜 그럴까요? 앞에서 얘기했던 그런 좌파적인 세계관, 수평적이고 이런 레토릭들, 그런 레토릭들이 가장 완벽하게 작동할 수 있는 영역이 바로 예술이죠. 다른 영역을 비교해 보세요. 경제에서 저런 레토릭이 어디 있어요? 그죠? 경제는 칼 같은 곳입니다. 내 주머니에서 내 통장에서 돈 나가는데 사람 가만 안 있습니다. 돈이 나가는데 이렇게 경제적으로 상황이 안 좋은 것 또한 이것도 관점에 따라 좋을 수도 있다. 이런 말이 통하진 않습니다. 좌파들은 경제에서 망할 수밖에 없죠. 자, 인간 능력 3단계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 능력. 첫 번째, 물리적 능력. 그렇죠? 육체 노동이겠죠. 이성적인 능력. 이게 바로 지능, 관리, 경영이겠죠. 세 번째 능력이 뭐냐? 이게 바로 초월적인 능력입니다. 초월적인 능력. 탤런트의 영역입니다. 탤런트. 끼와 천재성과 어떤 영감의 영역입니다. 이거는 힘이 세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머리가 똑똑하다고 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이건 굉장히 공부 못하고 좀 머리 나빠도 또 희한한 탤런트가 있을 수 있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죠? 자, 저런 초월적인 능력이 있는데 인간은요, 왜 이런 초월적인 능력을 발휘하게 되느냐? 이 초월적인 능력의 정점에는 예술이 있죠. 그런 천재성과 영광과 끼에는 예술이 정점이 있습니다. 왜 그럼 우리는 예술, 이런 초월적인 행위를 필요로 하는가? 인간은 늘 어떤 강력한 의식 상태에 있어요. 뭔가를 하려고 바둥바둥 의지를 발휘하는 게 인간입니다. 뭘 하려고 하고 있어요, 지금. 그죠? 저도 지금 막 어떻게든지 막 설득하려고 하고 있고, 여러분도 막 들으려고 하고 있고, 막 의지를 발휘하고 있는데, 이걸 잠시 내려줘야 돼요. 이걸 내려놔야 돼요. 의식을 내려놔야 돼요. 안 내려놓으면 사람이 견딜 수가 없습니다. 이 의식을 어떻게 내려놔요? 우리가 근데 의식을 내려놓고 싶어도 내려놓지 못해요, 인간이. 그죠? 나 의식 좀 내려놓고 싶어. 근다고 못 내려놔요. 그래서 예술의 힘이 필요합니다. 멋있는 예술 작품을 봤을 때 넋이 나가죠. 와. 그리고 멋있는 가수의 공연을 봤을 때 와. 이렇게 와 하는 순간 어떻게 넋이 나가요? 의식이 잠시 나가는 거죠. 무의식이 열리는 겁니다. 그런 상태를 우리가 필요로 하기 때문에 예술 행위를 하는 건데, 자, 근데 이 초월적인 행위, 예술 행위의 진정한 주체자는 예술이 아니라 신성이에요. 신성. 신성이라는 이 뿌리 없이 예술 행위는 있을 수 없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인간적으로 어떻게 힘 길러서 머리 좋아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신이 영감을 줘야 된다고요. 가수들의 멋진 공연을 우리 뭐라 그러죠? 신 들린 듯한 퍼포먼스라 그러죠. 그죠? 진짜 신 들린 거예요, 그거. 네. 신명나게 놀아보자. 다 신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근데 좌파 우파 비교해 볼게요. 좌파는 신이 없죠. 그죠? 좌파의 궁극적인 단계에서는 신이 없습니다. 좌파 중에서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말 하지 마시고. 그거는 수평적인 스펙트럼적인 접근이고, 정말 궁극의 단계에서는 좌파는 신을 믿지 않습니다. 좌파들의 어젠다가 이루어지려면 신을 부정해야 돼요. 신을 넘어서야 돼요. 인간적인 이성으로 유토피아를 만드는 게 좌파이기 때문에 신이 없어요. 좌파는 궁극적인 단계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초월적인 예술 행위를 하는데 신이 없어. 그럼 뭐예요? 무서운 거예요, 저거. 그죠?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아시죠? 예술가들, 연예인들 굉장히 그런 우울적인 상태, 또 굉장히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데, 아시잖아요. 연예인분들 중에서도 정말 신앙이 딱 제대로 잡힌 분들은 달라요. 삶이 다릅니다. 그런 분들이 그런 우울하고 막 이런 거에 빠져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다는 거 상상이 되세요?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렇죠? 이런 초월적인 행위를 하는 데 있어서 신성이 결여된 상태, 굉장히 위험한 거라는 거죠. 그래서 보수우파의 문화 예술 기초적인 개념,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겁니다. 신성을 배제한 문화 예술, 그건 뭐 진짜 개판이다. 그건 진짜 답이 없다. 진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위험한 겁니다. 자, 그래서 결론, 이건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넘어가고 결론 내리겠습니다. 보수주의는 개인의 삶에서부터, 소박한 결론입니다. 우리 문화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준비해야 될 것들은 보수주의 뭐냐, 개인의 삶에서 우리가 어떤 문화를 가져야 되느냐. 정치, 경제, 안보는 쉽잖아요. 우리 사회에서는 쉽잖아요. 뭐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동의하지 않을 게 뭐가 있겠어요. 하지만 문화 영역에서는 우리가 아직은 무엇이 보수적인 아이덴티티인가, 이런 것이 확립이 안 됐다는 거죠. 그래서 소박한 결론으로 마무리 짓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